모든 걱정의 70%는 돈 문제다. 모든 사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면은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지 않을 것이다. 아마 백악관 대통령 옆에 앉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재정 분야 전문가들의 말을 이용해서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 어디에서 책과 펜플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있다. 레이디즈 홈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생의 70%는 돈에 대한 것이다. 갤럽 여론조사의 창립자 조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자신의 수입이 10%만 더 오르면 재정적인 걱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이 맞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이 틀린다.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예산 전문가 LG 스테플턴 씨를 만났는데 그녀는 뉴욕 워너메이커 백화점과 진벨스 백화점의 고객들에게 재무 상담을 해오고 있다. 또한 돈에 대한 걱정으로 애가 타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 상담을 몇 년째 해오고 있다. 그녀가 도와준 사람들은 1년에 $1,000도 못 버는 짐꾼에서 1년에 $10만 이상을 버는 경영자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녀는 내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고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수입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이것이 두통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고민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마지막 문장에서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하지만 스테플턴 씨가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라. 많은 독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카네기라는 작자에게 내가 받는 월급으로 살아보려고 해. 한번 살아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나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미즈리의 옥수수밭과 근처 창고에서 하루에 10시간씩 힘들게 일했다. 그때 내가 바랐던 유일한 것은 이 힘든 일을 그만두는 것이었다. 고된 노동의 대가로 내가 받은 돈은 시간당 $1도 아니고 50센트도 아니고 10센트도 아니었다. 나는 시간당 5센트를 받았다. 5센트? 나는 역시나 소득물이 없는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다. 온도가 영하 20도로 내려가는 침실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다. 5센트의 차비를 얻기 위해서 몇 마일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멍 뚫린 신발을 신고 엉덩이에 구멍 난 바지를 입은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잘 안다. 음식점에서 가장 싼 음식을 시켜 먹고 바지 다릴 돈이 없어서 매트리스 밑에 바지를 깔고 자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한 푼도 분씩 저축했다. 이런 경험의 결과 나는 우리가 빚과 재정적인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기업체가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소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소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적의 슬픈 회사 사장인 내 친한 친구 어려운 심키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해서 무지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격리사원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재정사항은 꿰뚫고 있으면서 자신의 주머니 사정에도 어둡다. 그 사람이 금요일 오후에 월급을 받는다고 치자 그는 길거리를 가다가 취향에 맞는 코트를 발견하면 월급 봉투에서 곧 사라지게 될 집세, 전기세, 기타 다른 고정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사버린다. 지금 수중에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이렇게 내키는 대로 사업을 하면 파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돈에 관한 한 당신은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을 관리하는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워야 할까? 7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가계부를 쓰라. 50년 전 아놀드 베넷이 소설가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는 가난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쓸 때마다 기록했다. 돈이 어디로 새나 궁금했을까? 아니다. 그는 돈을 정확히 어디에 쓰는지 잘 알았다. 하지만 기록한다. 는 자체가 좋았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개인 소유의 요트를 가질 정도로 부자가 되었지만 지금도 계속 가계부를 쓰고 있다. 존 록펠러도 기록했다. 그는 자신이 저녁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우리도 가계부를 기록해야 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적어도 한 달 동안, 가능하면 석 달 동안의 가계부를 작성하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하면은 돈이 들고 나는 것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고 그래야 예산을 세울 수 있다.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1000명 중에 1명에 해당한다. 스테플턴 씨는 사람들이 상담 중에 그녀에게 숫자들을 이야기하고 그녀가 그 숫자들을 종이에 적어서 보여주면 깜짝 놀란다고 한다. 제 돈이 이렇게 없어지고 있었나요? 그들은 믿을 수 없어 한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당신에게 맞는 예산안을 마련해라. 서대불던 씨는 한 마을에 비슷한 집에 살고 자녀 수도 같고 수입이 같더라도 두 가정의 예산 형태는 아주 다를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산은 개인에 맞춰서 짜야 한다. 예산이 삶에서 모든 즐거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예산은 물질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는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고 걱정을 없애준다. 예산에 맞춰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라고 스테플턴 씨는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예산을 짤 것인가? 첫째, 내가 말한 대로 모든 비용을 쭉 적어보아라. 그런 다음에 조언을 구해라. 워싱턴 DC의 미 농무부에 요청해서 예산에 대한 안내 적자를 요청할 수 있다. 밀워키, 클리블랜드, 미니애폴리스와 다른 대도시의 대형 은행에서 당신의 재정 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해주고 예산 짜는 것을 도와주는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가족복지단체들이 재정 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수입에 맞는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가족복지단체들은 직종별 전화번호의 분야에서 사회기관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시장 사무실 적십자 혹은 지역기금에 전화를 걸면 당신이 사는 곳의 가족복지기관을 알려줄 것이다. 스테플턴 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소도시 또는 농장에 사는데 예산 짤 때 도움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는 지역에서 가장 큰 신문사에 편지를 써서 예산을 짜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을 문의해보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그 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현명하게 돈 쓰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은 돈으로 최대의 가치를 얻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다. 대기업은 최선의 구매를 위해서 구매 담당자나 구매 대행진이 있다. 자선관리인으로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을 위해서 조금 좋은 몇 가지를 해주겠다. 워싱턴 DC에 있는 문서관리국에 문의해서 구매자와 소비자를 위한 조언으로 가득한 정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1년에 50센트만 내면 농무부가 발간하는 소비자 가이드를 한 달에 한 번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우는데 1년에 $6만 지불하면 된다. 컨슈머 리포트에서 발간하는 잡지를 구독해라. 이 잡지는 모든 구매 리포트의 백과사전이다. 각 건은 50센트이고 12월이 발간되는 구매 가이드 종합은 $1.75이다. 소득이 있는다고 고민도 늘리지 마라. 스테플턴 씨는 예산 상담이 가장 힘든 고객은 연소득 $5,000 이상의 고소득 가정이라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소득 $5,000는 대부분의 미국 가정이 바라는 목표입니다. 몇 년 동안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살다가 연소득이 $5,000에 이르면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소비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임대료보다도 싸다면서 교회에 집을 마련합니다. 차를 사고 가구를 사고 새 옷을 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가계부가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소득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모두 풍요로운 인생을 바란다. 풍요로운 인생을 바란다. 하지만 예산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사는 것과 독촉문과 문을 두드리는 추심원이 집에 오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 대출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신용을 쌓아라.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생명보험 증권과 정부 채권은 현금과도 같다. 하지만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저축성 보험인지 확인해라. 보장성 보험은 일정 동안의 위험이 대비하기 때문이므로 적립금이 없다. 보장성 보험은 대출을 받을 때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다음의 규칙을 지켜라. 질문해봐라.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돈이 필요할 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고 채권이 없어도 집, 차, 다른 종류의 담보물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디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가? 반드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 은행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대출을 해준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은행에 가서 재정 문제를 상담하고 계획을 세우고 채무에서 벗어나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담보가 있다면 은행으로 가라. 하지만 담보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당신의 월급밖에 담보물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음 말을 명심해서 들으라.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라면 대부업체는 절대로 이용하지 마라. 소액자금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일부 서부와 남부에는 허가받지 않은 고리대금업자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된 32개 주에 허가받은 대부업체는 그래도 믿을만하다. 대부분의 업체는 윤리적이고 정직하다. 이 대부업체들은 질병 또는 응급 상황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위험성이 크고 자금 조달 비용도 더 크기 때문에 이자율은 은행보다 높다. 하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은행에 가서 대부업체의 추천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고리대금업자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소액자금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역인 캔사스, 몬태나, 노스다코스, 사우스 다코,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 또 소액자금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지역인 엘리바마, 아칸소, 조지아,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와이오밍주에서 저희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은행보다도 40에서 50% 높은 240%의 이자를 받는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빼앗아간다. 그들이 당신의 빚을 못 갚게 하고 당신을 괴롭힐 방법이 15가지나 된다. 규칙 6. 질병, 하재, 응급 상황에 대비해라. 보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모든 종류의 사고, 재난, 응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것이나 풍진에서 걸리는 것 모두 보험으로 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주요 재난에 대비하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병원에 10일간 입원했는데 여성을 알고 있는데 퇴원할 때 그녀는 달랑 $8만 지불했다.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돈을 적게 낸 것이다. 사망보험이 부인에게 일시불로 지급되지 않도록 해라. 당신의 사망 후에 보험금이 가족에게 일시불로 지급되지 않도록 해라. 갑자기 돈이 생긴 미망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명보험협회 여성 지부장인 메리언 에벌리시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도 현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어떤 미망인은 보험금 $20,000를 일시불로 받고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사업은 실패하고 그녀는 가난하게 살고 있다. 또 다른 미망인은 1년에 땅값이 2배가 된다는 부동산업자의 게임에 넘어가서 공터를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 3년 후에 땅을 팔 때 상가격의 10분의 1밖에 받지 못했다. 보험금으로 $1억 5천 받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복지기금을 받아야 했던 미망인도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부인에게 주어진 보험금 $2만 5천 7년도 안 되어서 없어진다고 경제맨 실비아 포터 레이홈즈 저널에 말했다. 몇 년에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서 이런 사실이 실렸다.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조언해줄 은행가도 없는 보통 미망인들이 그녀에게 접근하는 교활한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보험금을 위험한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변호사나 은행가라면 미망인이나 자녀가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는 남자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린 사례를 수도 없이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부인과 자녀를 보호하고 싶으면 JP모건에서 배워라. 그는 이혼으로 16명의 상속인에게 유산을 남겼다. 그 중에 12명은 여성이었다. 이 여성들에게 현금을 남겼을까? 아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평생 매달 일정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신탁기금을 남겼다. 규칙 8. 자녀들에게 돈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주어라. 유라이프에라는 잡지에서 읽은 글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스텔라 웨스턴 터틀이 쓴 글로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녀는 은행에서 수표책을 받아서 9살 난 딸에게 주었다. 딸은 주마다 용돈을 받았다. 딸은 그 돈을 엄마에게 맡겼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표를 발행해서 잔액을 확인하게 했다. 딸은 재미있게 돈을 관리하는 책임감을 배우기 시작했다. 훌륭한 방법이다. 학령기의 자녀가 있다면 돈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라. 돈관리법. 내게 고등학교 아들도 있고 이렇게 자녀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은 평생을 두고 지혜롭게 살 텐데 말이죠. 가정적으로 부엌에서 용돈을 벌 수 있다. 생활비를 아껴서 적절하면 짜증내고 걱정하고 불평하거나 부업으로 약간의 돈을 버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할 수 있다. 뉴욕에 사는 넬리 스피어 부인은 방 3개 아파트 혼자 살았다. 남편은 죽고 자녀 2명이 출가했다.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사던 그녀는 맛이 없어 보이는 파이를 보게 되었다. 가게 주인에게 집에서 만든 진짜 파이를 가져올 테니 사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는 일단 2개를 주문했다. 나는 요리를 잘하지만 조지아 살 때 하인이 있어서 평생 파이를 12개 이상 구운 적이 없었어요. 파이를 주문을 받고 나서 이웃집 여자에게 애플파이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그 가게에서 내 파이를 먹는 손님들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파이 주문을 5개 받았어요. 그러더니 점차 다른 가게에서도 파이 주문을 했습니다. 2년에 이어서 나는 한 해에 파이 5개를 구웠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 집 작은 부엌에서 했습니다. 1년에 $1,000을 벌었습니다. 파이 재료 빼고는 다른 비용도 필요 없었습니다. 스피어 부인의 수제 파이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녀는 가게를 열고 직원 2명을 고용해서 파이 케이크, 빵과 롤을 구웠다.
전쟁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그녀의 수제 음식을 사기 위해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는 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서야. 하루에 가게에서 12에서 14시간 일을 해도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삶의 활력소입니다. 너무 바빠서 외롭거나 걱정할 틈이 없어요. 내일은 어머니와 남편을 잃고 나서 허무했던 내 삶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인구 10,000명이나 그 이상의 도시에서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그럼요. 물론 할 수 있지요. 라고 대답했다. 올라 스나이더 부인과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녀는 일리노이의 인구 30,000명의 도시 메이우드에 산다. 그녀도 부엌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남편이 아파서 그녀가 돈을 벌어야 했다.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녀는 계란과 설탕을 가지고 부엌에서 사탕을 만들었다. 학교 근처는 하나의 사장을 팔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내일 돈 많이 가져와라. 아줌마가 집에서 만든 사탕을 가지고 매일 여기에 있을 거야. 첫 주에 그녀는 $4 15센트를 벌고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있었다. 걱정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시카고에서 집에서 만든 사탕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땅콩을 파는 상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고객은 사탕이 아니라 땅콩을 사러 온 사람들이었다. 상인은 그 사탕을 맛보더니 좋아서 그녀의 사탕을 팔기 시작했다. 첫날에 $2 15센트의 이익이 생겼다. 그로부터 4년 후에 그녀는 시카고에서 자신의 첫 가게를 열었다. 작은 가게지만 그녀는 밤에는 사탕을 만들고 낮에는 사탕을 팔았다. 부엌에서 사탕을 만든 이 주부는 이제 17개의 가게가 있고 그 중에 15개는 시카고의 번화가 루프에 있다. 뉴욕의 스피어 부인과 일리노이의 올라 스나이더 부인은 돈 걱정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일을 선택했다. 부엌에서 임대료 광고비 직원 월급도 없이 아주 소규모의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조건이라면 사업이 망할 우려는 없을 것이다. 주위를 둘러봐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당신이 요리를 잘하면 요리 교실을 열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수강생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모으면 된다. 절대 도박하지 마라. 경매하거나 슬롯머신에 돈을 넣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놀란다. 내가 아는 성민 강자의 수강생 중에서 출판업자가 있는데 경매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한 해에 $60억 달러라는 돈을 경매에 쏟아붓고 있다. 이는 1910년 미국 국가 채무 총액의 6배에 해당한다. 이 출판업자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망쳐놓고 싶으면 경마를 하게 되면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마 정보지에 따라서 경마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그런 식으로 경마하면 돈을 다 잃죠. 도박을 하기로 했으면 똑똑해야 한다.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브리지와 포커 게임의 전문가이고 뛰어난 수학자이자 통계학자 보험계에 또 자코비가 쓴 확률 계산하기라는 책을 읽어보라. 그 책에는 경마를 얼리언스 그래 포커 등등 브리지 주식을 할 때 확률이 나와 있다. 이 책은 도박으로 돈을 버는 법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 저자는 도박에서 돈을 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이 책을 살펴보면 힘들게 번 돈을 경마나 카드, 슬롯머신에 쏟아붓는 불쌍한 노름꾼이 불쌍하게 느껴질 것이다. 규칙 11. 재정상태를 개선하지 못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에 그만 화내자. 재정상태를 개선할 수 없어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는 있다. 누구나 재정 고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는 존스 안달하는데 미국 역사상 유명한 사람 중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 링컨과 워싱턴은 대통령 취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했다. 모든 것을 다 못 갚는다고 우리의 인생을 걱정과 분으로 망치지 말자. 행복이 외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철학이다. 세네카는 부족하다고 느끼면 세상을 다 가져도 불행하다. 세상을 다 가져도 하루에 3끼밖에 못 먹고 침대 하나에 누워 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막노동꾼도 그렇게 산다. 막노동꾼이 록펠러보다 더 맛있고 더 편안히 잘 것이다. 재정고민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가지 규칙을 따르자. 가계부를 써라. 당신에게 맞는 예산안을 마련해라. 현명하게 돈 쓰는 법을 배워라. 소득이 는다고 고민도 늘리지 마라. 대출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신용을 쌓아라. 질병, 화재, 응급 상황에 대비해라. 사망보험금이 부인에게 일시불로 지급되지 않도록 해라. 자녀들에게 돈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주어라. 가정주부도 부엌에서 용돈을 벌 수 있다. 절대 도박하지 마라. 재정상태를 개선하지 못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에 그만 화내자. 정치 이렇게 사는 삶을 마지막으로 했군요. 우호적인 사람이 되자, 열렬한 협력을 얻자, 사람들에게 리더가 되자,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했고요. 자기 관련해서 인생의 최고를 원한다면 자기 관리를 하자. 모든 조언은
담아서 자기 관리를 하자라고 했어요.